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앞에요. 누군가는 믿기 어려울 겁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언제나 도와주는 쪽이었던 그 미국이 이번엔 처음으로 우리를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생중계하는 앞에서 말이죠. 그날 CNN, BBC, AP, 그리고 유튜브 전 세계 라이브 채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쳐다봤던 장면 하나. 플로리다 해안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하늘에는 익숙한 성조기가 아닌 정갈한 태극기의 로고가 달린 드론이 떠 있었고 잔해 위에선 K-119라고 쓰인 무인 구조 로봇이 울고 있는 아이를 조용히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는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도 홍보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민낯입니다. 그토록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열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어디에 보내야 할지 정말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저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록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 누군가가 저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말하자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를 AI 엔지니어라고 부르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서 겪은 어느 며칠간의 기록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까지 평가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 중 한 명이었고 늘 조심스럽게 때로는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회사 내부 메신저를 열었을 때 팀장인 마이클 로저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윤, 오늘 회의 취소야. 상황이 심상치 않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이클 로저스는 아무 이유 없이 회의를 취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심상치 않다는 표현은 그가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화면 가득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뒤엉킨 위성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는 이미 감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접근 중이라는 말, 피해가 클 것이라는 말은 이미 수십 번 들었던 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허리케인은 지금까지의 기준을 전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크기도 예측 경로도 기존의 모델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개인 메신저로 한국에서 온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일했던 선배 박정우였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미국이지? 혹시 플로리다 쪽 상황 알아?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미 무언가가 국경을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기억이 될 줄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미국 뉴스 화면 한가운데에 등장하게 될 줄은요.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이틀 전 미국 플로리다주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준비는 끝났다는 당국의 입장을 전하고 있었고, 대형 마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으며 사람들은 마치 익숙한 계절성 풍경이라도 되는 듯 덤덤하게 생수를 사고 건전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다 보면 대피 경로, 대피소 확보율, 물자 비축량, 통신망 안정성 등 여러 변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그날 오전 저는 저희 회사 서버에서 자체 분석한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이동 예측 경로와 AI가 분석한 경로가 너무 달랐던 겁니다. 로컬 데이터가 이상한가요? 저는 개발실 동료인 에밀리 존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가 쓰는 기본 알고리즘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의 KDRS 시스템에서 가져온 모델이에요. 회사에서 며칠 전부터 비상시 테스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KDRS.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국내에서 가장 정밀한 재난 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국방부와 소방청, 그리고 민간 AI 스타트업이 공동 개발한 구조였죠. 제가 놀란 것은 단순히 그 모델이 여기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 공식 경로보다 KDRS의 예측 경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륙 시간도 무려 8시간 앞당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빠른 건가요? 에밀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모두 믿지는 않아요. 한국 시스템이 아무리 정밀하다 해도 미국은 자체 모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우린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피마는 허리케인 에덴이 3일 후 새벽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KDRS의 경로는 정확히 하루 반 앞선 다음 날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예상 범위 안에는 플로리다 남부의 작은 도시 베로비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베로비치. 거긴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피마에 직접 전달할 수는 없더라도 무언가 경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 재난관리국. 제목 KDRS 모델 기반 허리케인 에덴 경로 긴급 보고. 내용 대한민국 AI 재난 예측 모델 KDRS에 따르면 허리케인 에덴은 당초 예측보다 하루 반 빠르게 플로리다 남부 베로비치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시뮬레이션 자료 첨부. 긴급 대피 준비 권장드립니다. 이메일을 전송한 뒤 저는 숨을 내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정우 선배. 도윤아, 혹시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선배. 잘 들어. 우리 쪽도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어. 본사에서 대통령 직속 위기관리센터에 자료 넘겼어.
이번엔 그냥 넘길 일 아니래.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도 있어. 그 한마디는 저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인다고요? 전 세계 재난에 한국이 대응하는 시대가 과연 오는 걸까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미국을 돕게 될 줄은요.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여름밤은 늘 습기가 많고 매미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소리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귀를 막은 것도 아닌데 마치 세계 전체의 볼륨이 낮춰진 느낌이랄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피마에 보냈던 이메일의 수신 여부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동 회신 메시지 한 줄. 귀하의 문의는 확인되었으며 내부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연락드리겠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 메일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 내에서 외국 AI 기반 예측을 공식 참고 자료로 반영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또 하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내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사 담당자였던 토마스 브라운이었습니다. 도윤, 자네 그 예측 모델 한국 거 맞나? 저는 놀란 채로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부 주도 AI 연구센터랑 민간 기업이 공동 개발한 모델이에요. 우리가 본 예측이랑 너무 달라. 게다가 방금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기술 지원 제안을 했대. 직접 KDRS 사용 허가도 포함해서 말이지. 직접이요? 미국에? 그래. 이례적이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야.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진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시나리오대로라도 짜여 있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긴급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플로리다 지역 재난 예측 및 구조 시스템 긴급 협력 승인. 한국 드론 AI 예측 데이터 전송 예정. 뉴스 기사에는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인류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건 사람입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그 시스템이 이제 정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피마 내부 회의록 일부가 메신저로 공유됐습니다. KDRS를 공식 대응 시뮬레이션 참고 시스템으로 지정. 한국 측과의 공동 분석 착수. 그리고 그 하단에 작은 첨부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허리케인의 경로는 한층 더 명확해져 있었고 베로비치를 포함한 남부 해안 도시들의 위험 등급은 최고 단계인 레드존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베로비치. 제 부모님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신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밤새 피마의 자료를 넘기고 한국과의 협력 라인을 통해 가능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대응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내 가족이 있다는 현실. 그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제가 사는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아직 멀쩡했지만 창문이 떨리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쉴 새 없이 내보내고 있었고, SNS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는 시민들의 영상과 도움 요청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컴퓨터 앞에서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측 모델이 조금씩 현실과 일치해 가고 있었고, 모델이 베로비치 지역 상륙 시간을 새벽 2시 53분으로 정확히 예측한 시점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걸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한국 측에서는 KDRS 긴급 대응본부가 구성됐고, 박정우 선배가 미국 시간 기준 오전 2시를 기준으로 모든 예측 자료를 연동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도윤아, 미국 측도 동의했어. 우리가 보내는 드론 영상도 실시간으로 피마 통제센터에 공유된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미국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던 나라의 통제 시스템에 한국 기술이, 그것도 제가 일했던 시스템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피마 통제센터의 서버 모니터에 K119 시스템 접속 확인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K119는 한국이 최근 개발한 자율 구조 드론 및 지상 탐지 로봇 운영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건물 붕괴 지역 내 인명 탐지, 열 감지 카메라와 소리 인식 마이크로 생존자 탐색을 하는 고정밀 구조 기술입니다. 한국에서 전송된 첫 드론 영상에는 베로비치 외곽의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었고, 처음엔 놀란 피마 측 직원들도 그 영상의 정밀도와 반응 속도에 감탄하며 서서히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속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 이건 무슨 영화 장면 아니야? 우리는 아직 위치 파악도 못한 건물 붕괴를 이미 파악했잖아. 이런 대화들이 현장의 방송 헤드셋을 통해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재난 발생 즉시 관련 인공지능이 경로를 예측하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실시간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그 말에 피마 국장 대행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걸 왜 아직 못하고 있나? 우린 기술보다 자존심을 우선했던 거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베로비치 지역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잔해 속에 갇힌 차량, 넘어진 가로수, 침수된 주택들. 그 안에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드론 카메라가 한 건물 잔해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K119 시스템 화면에 그렇게 떴습니다. 위치는 베로비치 남쪽의 올리브 스트리트 사거리. 그건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에서 단 2블록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새벽 2시 55분. K119 드론 시스템은 베로비치 남북 올리브 스트리트 인근 건물 잔해 아래에서 열 감지 패턴과 간헐적인 소음 신호를 포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피마 본부와 저희 오피스 서버에도 공유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호 아직 살아있어.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믿기 힘들다는 감정이 실려 있었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이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건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님 집에서 직선 거리로 47m, 건물 두 채 사이. 물론 정확히 부모님 댁이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너무 가까웠고 무시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내가 그곳에 직접 있었다면 무엇을 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무언가를 해보려 해도 손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그 기술이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랐습니다. 도윤, 저기 K119 탐지 신호가 변하고 있어. 심박 수치가 낮아지고 있단다. 박정우 선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마와 한국 대응팀의 채널을 열었습니다. 구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탐지 신호를 놓치면 이 생존자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피마의 현장 대응 책임자인 브랜든 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 기술에 맡기지. 자네가 말한 K119 드론, 그리고 지상 로봇. 그 둘이 지금 우리의 희망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조종 중이던 지상 로봇이 현장 투입됐습니다. 실시간 카메라로 보이는 화면에는 쏟아진 벽돌과 부서진 철근 사이를 기어가는 듯 전진하는 로봇의 모습이 보였고 로봇의 앞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틈 사이로 조그마한 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미국 구조대원 몇 명은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6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의식은 희미했지만 심박수는 살아있었고 로봇이 구조장치로 아이의 팔을 잡고 서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모니터 너머로 지켜보던 저는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조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모님 댁 이웃의 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구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스템이 존재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를 구조한 뒤 구급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 과정에서 피마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기술력에 깊이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브랜든 리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 아이를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잃었겠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컴퓨터 화면 너머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K119의 화면을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켜봤습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새벽, 베로비치 지역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도로는 갈라지고 가로등은 누워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거리에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대신 마치 모든 게 멈춰버린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한 거리 한가운데서 무언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조종되는 구조 드론들이었습니다. 작고 민첩한 그 드론들은 카메라와 열 감지 장비를 달고 잔해 위를 날아다니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탐색했고 미국 구조팀은 그 드론이 보내오는 영상을 토대로 실시간 구조 동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현장 지휘 체계에 이토록 직접적으로 반영한 건 피마 통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졌고 회의실 한켠에는 대한민국 기술지원단과의 화상 연결창이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 자네 지금 이 장면 보고 있지? 토마스 브라운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 화면엔 방금 구조된 노인의 모습이 잡혀 있었고 그 뒤로는 미국 구조대원이 무전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론이 알려준 위치에서 소리 탐지 장비가 이상 반응을 보였고 그 자리에 실제 사람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간 울음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정확했습니다. AI는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경고했고 그 예측에 따라 구조팀이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틀 동안 사망자는 한 명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초 대한민국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의 미국 현장 적용.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 이건 전쟁보다 위대한 승리. 플로리다 시민들 태극기에 감사 메시지 붙이며 감사 표현. 그 기사를 보며 저는 조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해외 재난 대응 현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회의감에 젖어 있었던 피마 내부 팀원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특히 브랜든 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 우린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내가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란 걸 여기 있는 모두가 기억할 거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작은 한 부분만 기여했을 뿐입니다. 이건 수많은 한국 기술자들과 현장 대응팀 그리고 저희 시민들 덕분이에요. 그 말에 브랜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군.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조를 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스템이 이곳 미국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존경을 받고 믿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재난 현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차분한 질서를 가진 작전 본부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중심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AI가 분석한 위험도, 생존 가능성, 구조 우선 순위, 그리고 각 구역별 잔해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죠. 피마의 책임자 브랜든 리는 매 회의 때마다 한국 기술진에게 경의를 표했고 미국 내 미디어들도 한국 시스템 도입이 없었더라면 사망자가 몇 배로 늘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대피소 위치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베로비치 남쪽의 지역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메리앤 리. 미국에 오래 거주하신 재미 한인 여성으로 베로비치 시청의 자원봉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도윤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사실 구조 요청서에서 봤어요. 구조 요청서요? 네. 한국 기술로 포착된 구조 대상 중 직접 도윤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생존자가 있었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아들 도윤이가 우리 찾을 거야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베로비치 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예요. 하지만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서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나하나 대조 중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가 알려주는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마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혹시 베로비치 고등학교 쪽 구조 대상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측 데이터 담당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KDRS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명단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화면에 작게 떴던 이름 2개. 김재호, 이영숙.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껏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순간적으로 밀려들었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피마 데이터실 안에 있던 몇몇 동료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도윤. 그분들 지금은 안전하신 겁니다. 그 말은 그날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했고 마침내 처음으로 이 일이 나 자신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과정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가 찾아갈게요. 베로비치 고등학교 체육관. 그곳은 원래면 농구 경기나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가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불안정한 공간 속에 이재민 수백 명이 간이 침대 위에 누워 있거나 가족을 잃은 충격에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피마 본부의 허가를 받아 저는 직접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직 복구 작업 중이라 도로 곳곳이 잠겨 있었고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은 구호팀 차량이 우회해 주었죠.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기술자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재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체육관 문이 열리는 순간 콧속을 찌르는 습기와 채취 그리고 슬픔이 뿌옇게 낀 공기 속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건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메리앤 리 여사는 제 손을 붙잡고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이쪽이에요. 방금 등록된 분들인데 고령이라 이름 확인이 늦었어요. 그녀가 이끈 곳은 체육관 구석의 작은 파란 천막 뒤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분 모두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아버지는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비닐에 담긴 물병을 꼭 쥐고 계셨죠. 엄마.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들릴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순간 멈춰있던 표정이 눈물로 무너졌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맞지, 우리 도윤이.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다독이셨고 그 손길은 아이 때부터 받았던 그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살았어요, 엄마.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린 도윤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낼 거라고 믿었어. 너는 그런 아이니까. 내가 만든 그 똑똑한 기계들이 우리를 찾아낼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고 메리앤 리 여사도 미소만 남긴 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한 순간은 처음으로 이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감정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를 괴롭히던 기술은 비인간적이다, AI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들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도윤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어. 고마워, 아들아. 그 말은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제가 평생 기억하게 될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지 이틀 후 플로리다 재난대응본부에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현지 주민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피마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술지원단 간의 공식 공동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는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순간 기술의 순수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자석에는 미국 주요 언론들이 앉아 있었고 행사장은 붐비지 않았지만 무언가 진지한 긴장감과 집중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시작은 피마 국장 대행 브랜든 리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인류가 만든 기술이 인류를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을 넘어 진심으로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박수가 단지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이름 전체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한국에서 온 민간기술지원단의 대표 정지훈 박사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선택을 위해 수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번이 그 첫 번째 성과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몇몇 미국 구조대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난번 구조 현장에서 만난 소방대장 제이크 밀러였습니다. 김도윤 씨, 나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외국 시스템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말이야.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다가 허리케인 첫날 구조한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K-119 드론이 없었으면 그분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래서 난 이제 그 드론을 엔젤이라고 부르고 있어. 진심이야.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당신들의 기술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다고.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디선가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개발자였던 제가, 현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말은 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닌 이 시스템을 함께 만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꼭 전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이제 한국 기술은 단순한 긴급 구조 시스템을 넘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세계 무대에 발을 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플로리다 재난 현장에는 뜻밖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그 인물이 도착한 순간 피마 본부 안이 분주해졌고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대기했죠. 그리고 저는 통제실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재난 현장 방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어떤 목적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마디로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미국이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 위해서야. 그 말에 기자들도 놀란 듯 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도와주는 쪽이었고 기술에서도 선도 국가라 자부해왔지. 하지만 이번 재난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배우는 입장에 섰고 그게 대한민국이었다는 점은 미국 역사상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일일 거야. 이어서 그는 피마의 브랜든 리 국장, 한국기술진 대표인 정지훈 박사와 함께 악수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기술을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며 향후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그건 한국 기술이 단순히 현장에서 사람을 구한 수준을 넘어서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격상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켠에서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정치적 쇼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기술 수입과 외교 전략이 섞인 장면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사람을 살렸고 이제는 믿음을 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마 내부에서 있었던 기술 검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기술 총괄 책임자였고 회의 안건은 KDRS 시스템의 미국 내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고 제안된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KDRS는 한국식 시스템이지만 미국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 한가운데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미국 전역에 도입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간입니다. 재난은 반응 속도에 따라 생사를 가릅니다. 이 시스템은 단 몇 분 안에 수천 명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국토안보부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시스템이군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조용한 박수가 퍼졌고 그 박수는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공동기술 협약이 발표된 다음 날 피마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KDRS 도입 시뮬레이션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각 부서별로 한국 기술을 실무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논의하는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란 게 데이터처럼 명쾌하지는 않더군요. 그날 오후 한 엔지니어링 팀의 팀장인 존 패터슨이 회의 도중 저를 향해 짧게 물었습니다. 김 씨, 이 시스템은 정말 그렇게 완벽한가요? 그 말투에는 의심과 불신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실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는 현존 기술 중 가장 효율적입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는 갑작스레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럼 지난 구조 작전 중 실수는 없었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수는 있었습니다. 베로비치 외곽 구조 시 KDRS 예측 알고리즘이 한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낮음으로 분류했지만
그곳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직후 무너져 구조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죠. 그건 통계적으로도 예측률 오차 범위 안에 드는 상황이었지만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어떤 수치도 의미를 잃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한 건물의 붕괴 가능성 예측이 낮게 나오면서 구조 동선이 조금 늦어진 일이 있었죠. 그로 인해 한 분이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 대신 기계에 의존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AI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확장된 눈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고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회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피마 본부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 꺼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반쯤 부서진 건물들, 임시 설치된 발전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하늘을 선회하는 드론 불빛들. 그 모습은 재난이 아닌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는 긴 여정의 첫 장면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에 감탄할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신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단지 KDRS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 자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피마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특정 지역 데이터를 조작했다. KDRS 예측 모델이 실제보다 위험도를 과장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 말들은 처음엔 조용히 퍼져나갔지만 곧 일부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회의 중 돌려 말하는 의심의 말들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어느새 한국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작동한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확대되었고 결정적으로 피마 기술 감시팀이 KDRS의 로그 기록 분석을 예고하며 잠정 중단 검토를 공지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정우 선배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선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왜 갑자기 우리가 조작을 했다는 식의 말이 돌고 있는 거죠? 정우 선배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미국 내부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 지금 이 시스템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조작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돼. KDRS는 실시간 로그와 경로, 학습 데이터까지 모두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어.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 이 시스템을 조작하겠어요? 정우 선배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는 데이터로 증명해야 할 때야. 우리 알고 있잖아. 기술은 설명보다 결과가 먼저라는 거.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피마의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KDRS 시스템 로그 전체 공개 및 실시간 시연 요청. 그리고 그날 저녁 피마 본부의 회의실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술팀은 지난 일주일간 KDRS가 생성한 모든 예측 경로, 위험도, 평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우며 단 하나의 인위적 개입도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몇몇 직원들은 고의로 질문을 반복하거나 기술 용어를 왜곡해 의심을 키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존 패터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말미에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한국 서버에서 왔다는 건 변하지 않죠. 우리 미국 정부가 외국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이토록 깊이 들여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그 말에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존, 서버가 있는 위치보다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느냐입니다. KDRS는 어떤 이윤도 정치적 목적도 없이 단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난 구조작전 중 위험도가 과장된 지역이 있었죠? 그건 드론 센서가 감지한 이상치 때문이었습니다. KDRS는 예측 후에도 실시간 데이터 학습으로 계속 수정됩니다. 그 과정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공개하는 시스템이죠. 제 말은 담담했지만 사실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기술감사관이었습니다. 김도윤 씨, 당신은 이 시스템을 신뢰합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네. 그 신뢰가 없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죠. 그렇게 KDRS는 조건부 유지라는 결정과 함께 감사관 주도 하에 실시간 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은 자연재해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이라는 또 다른 재난과도 싸워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마 본부의 상황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 지역의 실시간 재난 데이터가 정리된 모니터들이 늘어섰고 중앙 스크린에는 KDRS와 미국 연방 재난 예측 시스템의 분석 결과가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건 검증이었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이 앞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감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는 동부 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 태풍 흐름, 2차 붕괴 가능 지역, 복구 위험도 순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미국 예측 시스템과 KDRS, 양쪽 결과 중 실제 상황과 일치율이 높은 쪽이 실제 도입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용히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분석 화면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슈빌 외곽의 산사태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그 지역을 주의 수준으로 분류했지만 KDRS는 인근에 분포된 강우량과 토양 습도 데이터를 복합 분석해 경계 등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시간 후 현장 구조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일부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즉시 통제선 설치 중입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그 순간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해안가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조지아주 사바나 항구 근처였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KDRS는 잔해 속에 매립된 가연성 물질을 드론 탐지 영상 분석으로 식별하고 작업 일시 중단 및 정밀 조사 필요라는 경고를 표시했죠. 이에 구조팀은 현장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KDRS가 분석한 지점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수된 연료통과 파손된 전선이 얽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마 본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자연스럽고 조용한 박수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와 놀라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존 패터슨도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간의 긴장과 갈등을 한순간에 정리해주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렸다는 것보다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더 대단한 일 아닐까요?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도요. 그 말에 불현듯 서울 강남의 좁은 사무실에서 모니터 앞에 쪼그려 앉아 알고리즘을 고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코딩 에러 하나에 새벽까지 씨름하던 날, 시뮬레이션 결과가 수십 번 실패하던 날들, 누군가 한 번만 써봐줬으면 했던 간절함.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부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KDRS는 미국 재난 대응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며 차후 연동형 재난 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한다. 공식 문서였고 그 문서의 하단에는 작지만 분명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협력국 대한민국. 사흘간의 현장 검증이 끝나고 피마본부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호텔로 돌아갔고 저도 오랜만에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가방 위에 무심히 던져놓았던 부모님 사진이 나지막이 불빛 아래 드러나 있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던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만들었던 가장 오래된 KDRS 시뮬레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어설프게 그려진 인터페이스, 엉킨 코드, 데이터를 받지 못해 오류를 내뿜는 허전한 함수들. 지금의 정교한 KDRS 시스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완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파일 안에는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제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서울에 있던 마지막 해. 정규직 전환 실패, 지원 끊긴 연구 과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동료들의 문자.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어머니께 말도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그리고 그 모든 상처 위에 겨우겨우 코드를 얹어 하나의 구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누구도 그걸 믿어주지 않았고 너무 한국적이야. 재난에 감정을 넣는 건 비효율적이야. 정확성이 떨어지잖아. 그런 말들 속에서 제 프로그램은 한없이 밀려났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오게 된 것도 그 밀려남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너무 감정적이라 평가받던 시스템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측 모델보다도 현장에 닿아 있었고 기술보다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 뜬 코드 라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부상자 우선 구조. 그건 철저히 인간적인 코드였습니다. 빅데이터도 알고리즘도 그 구조를 최적화하라며 조언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그 라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은 베로비치에서 부모님을 구조했던 경로 중 가장 먼저 실행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재호 아버지.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고 있지? 여긴 이제 좀 괜찮다. 내 어머니도 많이 나아졌고. 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고맙다. 그 똑똑한 기계가 우리 살렸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살리는 기술이 최고다라고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마지막 말. 도윤아, 너 지금 참 자랑스럽다. 그 말은 그 어떤 박수보다, 그 어떤 평가보다 더 깊고 조용한 울림으로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그저 기술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야 해. 그게 바로 다음 버전의 KDRS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피마 본부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시스템 KDRS가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에서는 더 이상 무의미한 질문이나 신뢰를 묻는 공격적인 발언이 사라졌고 미국 기술진들은 하나둘씩 KDRS의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자기 지역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놀랐던 건 바로 그 존 패터슨 팀장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 알고리즘의 일부분을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었던 우선 구조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 시스템에도 넣고 싶습니다. 그 말은 그간 쌓여온 불신이 하나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공개된 코드 안에 포함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공식적으로 피마와 대한민국 기술진 간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박정우 선배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윤아,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우리 기술이 미국 본토 시스템과 나란히 선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세계가 받아들였다는 증거야.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곱씹듯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기술의 정밀도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려 했고 그 감정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저희가 해낸 가장 큰 도전이자 성취였습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KDRS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묻더군요.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속도도 아니고 정확도도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선 구조 알고리즘이 바로 그 증거죠. 우린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먼저 구하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인터뷰 끝부분에 삽입되었고 그 장면이 방영된 이후 SNS에서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인 시스템이라니 진짜 감동이다. 이제 진짜로 한국이 기술 강국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AI에 감정이 없다는 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 교육부 산하과학기술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DRS는 미래 재난 대응 모델의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며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았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몇 주가 지났고 베로비치 해안에는 바닷물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복구 중이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커피를 들고 계셨고 어머니는 긴 코트를 입은 채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윤아, 여기 바다는 예전엔 무서웠는데 오늘은 참 조용하구나.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조금 안심이 돼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렇게 제 옆에 계시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다. 이젠 너도 내가 만든 그 기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 검증, 인터뷰 속에서도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자부심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처음으로 조금 솔직해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젠 저도 조금은 자신 있어졌어요. 그 말을 한 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안가에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드론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며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KDRS 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용 중인 드론이었죠. 그 모습은 과거의 위기를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마치 안심이라는 이름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도윤 박사님 맞으시죠? 낯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리케인 당시 구조된 6살 여자아이와 함께 찍은 현장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아이의 옷에는 작게 붙어 있던 태극기 스티커가 선명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그날 구조된 아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숫자 알고리즘 보고서보다 훨씬 더 진하고 뚜렷한 감정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습니다. 한 아이를 살린 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감사를 전하러 왔다는 사실, 그게 제 인생 전체 중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해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 일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 워싱턴 DC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제재난대응협력 포럼. 그 이름처럼 전 세계의 기술자, 구조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올해의 초청국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출입문 옆 전시 부스에는 KDRS 시스템과 관련된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허리케인 당시 촬영된 구조 장면, 드론 영상,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이 담긴 짧은 인터뷰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관람객들은 멈춰서서 영상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기록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한 진행 요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도윤 박사님, 무대 뒤 대기 부탁드립니다. 곧 발표 시작입니다. 이제는 무대에 서는 일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자들 앞에 서서 데이터를 설명하고 기술을 해설하고 시스템의 철학을 전달하는 일.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발표의 자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기술로서 인류의 안녕에 기여한 상징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자 자막이 떴습니다.
연사 김도윤 박사 대한민국 KDRS 개발 책임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문장은 최대한 담백하게 그러나 무게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은 과연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정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단 기술 안에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스크린에 띄운 자료에는 베로비치 구조 당시 KDRS의 우선 구조 경로 시뮬레이션과 실제 구조 시간 비교 자료가 함께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작위로 구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인식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고 이내 그 박수는 무대 아래 전관으로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KDRS를 함께 만든 모든 사람들, 밤새 코드를 짜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원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기술자들에 대한 존경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각국 대표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시스템,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기술의 감정을 담아낸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을 넘어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날 저는 또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국적을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그 철학은 반드시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게 만든다. 그리고 KDRS의 철학은 분명 대한민국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국제 포럼 이후 KDRS 시스템은 빠르게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동부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KDRS를 자체 시스템에 연동하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고 국제연합유엔은 공식적으로 KDRS를 글로벌 긴급 재난 대응 표준 기술 중 하나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기술지원센터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협력 제안서가 도착했고 이전까지 조용했던 이름들이 뉴스 헤드라인과 외신 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제가 몸담고 있던 개발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번의 큰 폭풍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리를 다시 정비하는 선원들처럼 무대 뒤에서 묵묵히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지훈 박사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아, 다음 모델 이름을 댄덜라이언으로 하자. 민들레처럼 바람 따라 퍼져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KDRS는 정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이름만큼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인터페이스 설계 도면을 열었습니다. 그 도면 속에는 기존보다 더 정교한 위험도 지도, 음성 구조 요청 기능, 그리고 긴급 심리 안정 시뮬레이션이라는 신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번 버전은 단지 생존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아남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트라우마, 상실, 공포 속에서 심리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술이 그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허리케인 당시 구조된 6살 여자아이
앨리슨 헤이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딸과 함께 앉아 있었고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앨리스는 아직도 하늘에서 내려온 한국 로봇 이야기를 해요. 그게 KDR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자신도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영상 마지막엔 앨리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코리아.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 될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하든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든 그 고마워요 한마디만큼 기술자에게 값진 보상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본사와의 영상 회의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사람들의 꿈까지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기술자는 항상 조용한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 기술의 방식이지. 그 말은 어떤 수상이나 기사보다도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한민국 재난기술지원센터는 낯선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UN 재난대응본부 관계자, 유럽, 아프리카, 남미 각국 정부 대표, 그리고 여러 구조 전문가들이 하나둘 모여 대한민국 모델을 배우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썼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사람 중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만 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말이 전달되자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어느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조용한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크게 울부짖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은 작은 강국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법을 배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센터 앞 작은 공원에는 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흰 머리를 바람에 살짝 흔들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는 작은 손으로 드론 모형을 들고 있었고 눈은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저런 걸 만들래. 우리 같이 사람 살리는 로봇 만들자. 그 순간 저는 저절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노부부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기술 덕분에 우리 딸과 사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자가 생겼고요. 그 말은 숫자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볍게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그 사랑을 지켜주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센터를 나설 때 저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퍼져나왔고 한 무리의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본래 떠오르는 태양처럼 또 사라지는 구름처럼 순간순간이 모여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한순간을
우리가 지켜냈다는 사실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오늘은 천천히 얘기 좀 해볼까? 그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얘기해요. 그 순간 빛바랜 사진 속에 담겼던 당시의 기억들이 잔잔하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과 마음이 함께 자라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 퍼져나간다는 사실에 그날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과 나눈 대화는 여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해질녘 노을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겪은 일들을 들으며 조용히 웃으셨고 아버지는 반찬 하나를 집어들며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한국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연하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했지. 맞아요. 그 말 덕분에 제가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문득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좁은 연구실에서 밤새 코드를 고치던 시간들, 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쓴 날들, 그리고 누군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던 문장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식탁 옆에서 어머니는 살짝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낸 거구나. 그 말은 어떤 상이나 칭찬보다도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함께 고생한 친구들, 미국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밥 한 숟가락을 뜨셨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꾼 거지. 그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시간이 조용한 기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고 저 멀리 작은 드론 한 대가 천천히 하늘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제가 만든 기술이 이제는 사람들 곁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기술을 이끌었고 그 기술은 다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그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심 같은 것이었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 다리 위로 노을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시민들은 조용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또 하나의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제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진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조용한 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기술로 실현되는 방식. 그 모든 것은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합니다. 그 말은 작은 울림으로 시작했지만 제 안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진심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